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대구와 경북은 따로였고 광주와 전남은 남남이었고 대전과 충남은 각자 살림을 꾸렸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 2월 12일 밤 국회 행안위에서 새 권역의 행정통합특별법이 한꺼번에 통과됐습니다. 7월 1일이면 대한민국 지도에서 이 6개의 이름이 3개로 줄어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비수도권에서는 매년 젊은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의 52%가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동네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정부가 꺼내든 카드의 규모가 상식을 넘어섭니다. 4년간 20조, 거기에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까지 지방에 직접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성공한 적 없는 광역통합에 역대급 판돈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지역 주민들은 거리로 나와 근조 화환을 보내고 삭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20조 원짜리 선물을 두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정부는 20조 원을 걸었고 지역은 운명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아직 한 번도 투표용지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광역통합. 이번에는 정말 되는 걸까요? 오늘 간단경제 한 스푼에서는 3가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왜 지금 3곳이 동시에 합치려는 건지. 둘째, 20조 원과 세금 이양이라는 전례 없는 당근의 실체는 무엇인지. 셋째, 이 통합이 여러분의 지갑과 동네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건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행정통합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다르게 들리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먼저 왜 지금 이 시점에 3곳이 동시에 합치겠다고 나섰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방이 진짜로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수도권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2025년 기준으로 51.8%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둘 중 1명 이상이 서울, 경기, 인천에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수치는 OECD 국가 중 가장 극심한 수준입니다. 프랑스의 파리 권역이 약 19%, 일본의 도쿄권이 약 29%인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은 말 그대로 이상한 수준이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돈의 55%가 서울과 경기에서 만들어집니다. 나머지 14개의 시도가 합쳐서 45%를 나눠 갖는 구조예요. 이걸 가족에 비유해 볼까요? 5 형제가 있는데 마지 혼자 월급의 절반 이상을 벌고 나머지 4이 나눠 먹는 형국입니다. 문제는 마지네 집에 좋은 학교, 좋은 병원, 좋은 일자리가 다 몰려 있으니까 동생들 집에서도 자꾸 마지네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 현상이 수십 년간 누적되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국 시군구의 52%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소멸 위험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 동네가 지도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학교에 신입생이 없어서 폐교하고 병원에 의사가 없어서 문을 닫고 버스가 하루에 2번밖에 안 오는 마을이 전국에 수백 곳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격차는 이미 100만 명 이상 벌어져 있고요. 이 격차는 해마다 더 빠르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입장에서는 지금 뭔가를 하지 않으면 5년 뒤, 10년 뒤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볼 게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과거에도 지역끼리 합치자는 논의는 있었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2020년과 2024년 2차례나 시도했다가 무산됐고 부산, 울산, 경남도 메가시티를 만들겠다고 했다가 결국 실패했어요. 그러면 이번엔 뭐가 다른 걸까요? 이전까지는 지역끼리 알아서 합쳐보라는 식이었습니다. 중앙정부는 뒷짐을 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부가 약속만 한 게 아니라 현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4년간 20조 원, 연간 5조 원씩 통합 지역에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핵심만 뽑으면 이겁니다. 예전에는 지역이 혼자 힘으로 합치려다 번번이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중앙정부가 돈과 권한을 함께 걸고 판을 깔아준 거예요. 지역 입장에서는 이런 기회가 다시 올지 알 수 없으니까 세 곳이 동시에 뛰어든 겁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내건 20조 원의 실체는 뭘까요? 그냥 현금만 주는 걸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정부의 지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직접적인 재정 지원. 두 번째는 세금과 권한의 이양입니다. 먼저 재정 지원부터 볼게요. 통합을 선택한 지자체에 연간 5조 원, 4년간 총 20조 원을 투입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2025년 대구광역시의 1년 예산이 약 10조 원 수준입니다. 대구시가 2년 동안 쓸 돈을 통합 인센티브로 추가로 받는 셈이에요. 여기에 더해서 진짜 파격적인 게 있습니다. 바로 세금의 이양입니다. 대구, 경북, 특별시를 예로 들어볼게요. 지금까지 양도소득세는 100% 국세였습니다. 집이나 땅을 팔 때 내는 세금인데 이게 전부 중앙정부 주머니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이 양도소득세의 100%를 특별시에 교부합니다. 법인세도 일부를 직접 가져갈 수 있고 부가가치세의 일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나눠주는 돈으로 살림을 꾸렸습니다. 용돈을 받아 쓰는 것과 비슷했죠. 그런데 이제 자기 지역에서 발생한 세금을 직접 걷어서 직접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용돈 받는 자녀에서 월급 받는 직장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조직도 달라집니다. 기존 광역자치단체의 부시장은 2명이었는데 통합특별시는 4명으로 늘어납니다. 대구 경북 특별법만 해도 무려 335개 조문에 319개의 특례가 담겨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준하는 행정적 위상을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거기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국가가 큰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할 때는 이 사업이 진짜 효과가 있는지 몇 년씩 검토를 합니다. 이걸 예비타당성 조사라고 하는데요. 이걸 건너뛸 수 있게 해준 거예요. 10년간 개발 부담금도 면제됩니다. 사업을 빨리 시작하고 빨리 성과를 내라는 뜻이죠. 한마디로 정부가 내건 건 단순한 보조금이 아닙니다. 돈, 세금, 권한, 규제 완화까지 한묶음으로 던진 역대급 패키지입니다. 지방자치 역사에서 이 정도 조건이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 곳이 다 같은 조건으로 합치는 걸까요? 사실 세 권역의 사정은 하나하나 전부 다릅니다. 시계를 2026년 2월 12일 밤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입니다. 이날 밤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충남, 대전 세 권역의 특별법안이 모두 통과됐었습니다. 그런데 통과되는 과정이 셋 다 달랐어요. 대구, 경북과 광주, 전남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했습니다. 대구, 경북은 전통적으로 보수 텃밭이고 광주, 전남은 진보 텃밭이죠. 정치적 성향은 정반대지만 지역을 살리기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데는 여야가 뜻을 같이 한 겁니다. 그런데 충남, 대전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에서 퇴장해버렸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국민의힘 측은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법안의 내용도 문제를 삼았어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완전히 이전하지 않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직접 교부도 재량에 맡겨놨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겉은 통합인데 속은 비어있다는 비판이었죠. 이 세 권역의 차이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각 지역이 통합으로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 그리고 어떤 갈등을 안고 있는지가 이 행정통합의 성패를 가르는 열쇠거든요. 먼저 대구, 경북입니다. 대구, 경북특별시의 정식 명칭은 대구, 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이름부터 야심이 느껴지죠?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이라는 표현은 서울에 대항하는 제2의 경제 수도를 만들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대구, 경북이 밀고 있는 핵심 산업은 원자력입니다. 특히 소형 모듈 원자로, 영어로 SMR이라고 하는 차세대 원전 기술의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에요. 경북에는 이미 월성원전과 같은 원자력 인프라가 있고 대구에는 관련 연구 인력과 대학이 있습니다. 이 둘을 합치면 원자력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다음은 광주 전남입니다. 광주 전남 통합특별시는 에너지와 조선을 미래 먹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신재생에너지 자원이 가장 풍부한 지역입니다. 풍력, 태양광 발전에 최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죠. 여기에 광주의 AI와 모빌리티 기술을 결합하면 차세대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는 계획입니다. 전남의 조선소들도 통합의 수혜를 기대하고 있고요. 광주 전남 특별법은 386개 조문으로 새 권역 중 가장 분량이 많습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는 인본주의적 메가시티를 지향한다고 명시한 점이 눈에 띕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법안 통과 직후 인서울이 아닌 인전 남광주의 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남 대전입니다. 이 권역은 세 곳 중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예요. 충남 대전의 핵심 카드는 국방산업혁신 클러스터입니다. 대전에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있고 충남에는 육해공군 본부가 인접해 있습니다. 이 군사적 자산을 하나로 묶어 국방산업의 허브를 만들겠다는 구상이죠. 그런데 바로 이 권역에서 갈등의 불씨가 가장 크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대전시의회 앞에 근조 화환이 놓인 것도, 대구에서 삭발 시위가 벌어진 것도 모두 같은 이유에서 출발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도대체 왜 주민들이 이렇게 반발하는 걸까요? 20조 원을 준다는데, 세금, 주권까지 넘겨준다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주민동의 과정의 부재입니다. 행정통합이라는 건 단순히 시청 간판을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내 주소가 바뀌고, 내가 내는 세금의 흐름이 바뀌고, 우리 동네 버스 노선이 바뀌고, 아이들 학교 배정이 바뀔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직접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광주 전남의 경우를 보면 이 문제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시간과 비용을 이유로 주민투표 대신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로 대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면 지역민의 60% 이상이 직접 투표를 원하고 있었어요. 결국 시민단체들이 이건 헌법이 보장하는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 소원까지 제기한 상태입니다. 대전에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주민들이 근조 화환을 보내며 강하게 반발하자 결국 대전시 의회가 주민투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어요. 대구 경북에서도 졸속 추진이라며 대규모 집회와 삭발 투쟁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해 볼까요? 여러분, 집에 갑자기 누가 찾아와서 옆집이랑 합쳐서 살면 더 좋겠다. 합치면 인테리어 비용도 대줄게. 집도 더 크게 만들어줄게. 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건은 좋아 보이죠? 그런데 정작 그 집에 사는 가족들한테는 한 번도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가족회의도 없이 이미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겁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내 의견도 안 묻고 결정해버리면 화가 날 수밖에 없죠. 두 번째 갈등의 불씨는 기피시설의 재배치 문제입니다. 이건 특히 충남 대전에서 가장 심각한 쟁점이에요. 대전광역시는 인구가 밀집된 도시입니다. 충청남도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이 많죠. 이 둘이 합쳐지면 대전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 쉽게 말해서 쓰레기를 어디에서 처리하느냐가 즉각적인 문제로 떠오릅니다.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 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그러면 이 쓰레기가 어디로 갈까요? 업계 추산으로 충남으로 반입되는 폐기물이 연간 7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남 주민들 입장에서는 통합이 되면 대전의 쓰레기까지 우리 동네로 밀려오는 거 아니냐는 공포가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통합특별시의 시장은 강력한 행정결정권을 갖게 됩니다. 만약 그 시장이 대전 출신이고 대전표를 의식한다면 쓰레기 매립지나 소각장 같은 기피시설을 충남 농촌 지역에 배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는 걱정인 거죠. 이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피시설이 들어오면 그 지역의 땅값이 떨어지고 농산물 이미지가 나빠지고 젊은 사람들이 더 빠르게 떠납니다. 충남 주민들에게는 통합이 곧 우리 동네의 경제적 가치를 갉아먹는 일이 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갈등은 빨대 효과입니다. 빨대 효과라는 건 통합 지역 내에서 큰 도시가 작은 도시의 자원을 빨아들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대구 경북을 예로 들어볼게요. 합치면 대구 경북 특별시가 되지만 결국 인프라가 좋은 대구 도심으로 사람과 돈이
더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왕복의 작은 군단위 지역들은 통합 전보다 오히려 인구가 더 빠져나갈 수 있어요. 이건 이미 다른 나라에서 검증된 현상입니다. 일본은 1999년부터 헤이세이 대합병이라고 불리는 대규모 지자체 통합을 추진했습니다. 3,200개가 넘던 시정촌을 약 1,700개로 줄였죠. 목표는 지방의 행정 효율화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합병된 지역의 중심부는 어느 정도 활성화됐지만 주변부 마을들은 오히려 더 빠르게 쇠퇴했습니다. 행정 서비스가 중심부로 집중되면서 외곽 주민들은 시청 한번 가려면 차로 1시간을 달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합병의 취지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우리나라 경우도 비슷한 전례가 있습니다. 2010년 통합 창원시가 출범했을 때를 떠올려 보면 창원, 마산, 진해 세 도시가 합쳐졌는데 결과적으로 구 창원 지역은 발전한 반면 구 마산 지역의 공동화가 가속화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통합이 자칫 대도시에만 자원이 쏠리고 농어촌은 더 빨리 비어가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결코 기우가 아닌 거예요. 이쯤 되면 또 다른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러면 이 행정통합에는 좋은 점이 없는 건가? 갈등만 있는 건가? 다시 현재로 돌아오겠습니다. 반대 목소리가 크긴 하지만 통합이 가져올 수 있는 변화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건 생활 인프라의 통합입니다. 지금은 대구에서 경북 구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광역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행정구역이 다르니까 버스 노선이 경계에서 끊기는 거죠. 통합이 되면 이런 장벽이 사라집니다. 버스가 한 번에 연결되고 의료 서비스도 경계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소방이나 재난 대응도 하나의 컨트롤 타워에서 움직이니까 더 빨라지고요. 재정의 자릿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도소득세 100% 교부, 법인세 일부 이양, 부가가치세 일부 확보가 이루어지면 지방정부가 중앙에 손 벌리지 않고 자기 돈으로 자기 정책을 펼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지방에서 도로 하나를 깔려고 해도 중앙부처에 보고하고 승인받고 예산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 년이 허비되는 일이 부지기수였죠. 그런데 재정주권을 갖게 되면 이 속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역에서 거둔 세금으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바로 집행할 수 있으니까요. 기업 유치에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정부는 통합특별시 지역에 글로벌 미래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특구에 들어오는 기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10년간 개발부담금 면제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받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서울에서 사무실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하기 버거운데 통합특별시에 가면 세금도 깎아주고 규제도 풀어주고 부지도 넓고 인력도 확보할 수 있다면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갈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물론 이건 실제로 기업들이 움직여야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기대만큼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통합의 표면만 본 겁니다. 20조 원이라는 숫자와 세금 이양이라는 제도 뒤에 숨겨진 진짜 구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행정통합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동력은 뭘까요? 바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라는 중앙정부의 재정 배분 시스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구조는 중앙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지방에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 나눠주는 공식이 인구수에 크게 연동된다는 거예요.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은 교부금도 줄어듭니다. 교부금이 줄어드니까 도로도 못 고치고 병원도 못 짓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더 떠납니다. 사람이 떠나면 교부금이 또 줄어듭니다. 이 악순환이 바로 지방 소멸의 재정적 엔진입니다. 통합특별시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시도입니다. 인구를 합쳐서 교부금 산정에 기초 체력을 키우고 여기에 양도세와 법인세 같은 독자적 세원까지 확보하면 중앙정부의 교부금에 덜 의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믿으시겠습니까? 이 구조에는 치명적인 전제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은 바로 자립입니다. 정부가 약속한 20조 원은 4년간의 한시적 지원입니다. 4년이 지나면 이 돈은 사라져요. 그때까지 통합특별시가 자체적으로 세금을 걷어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행정 덩치는 커졌는데 돈은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부시장이 내면이 되고 공무원 수가 늘어난 만큼 인건비도 늘어났는데 정부 지원은 끊겼고 자체 세수는 기대만큼 안 거치고, 그러면 통합전보다 재정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걸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로 풀어볼게요. 부모님이 자녀한테 사업자금 5천만 원을 주면서 4년 안에 자립하라고 합니다. 4년 안에 매출을 올려서 스스로 월세도 내고 직원 월급도 줄 수 있게 되면 성공이에요. 그런데 4년 동안 사업이 안 되면 돈은 다 쓰고 가게 크기만 커져서 월세 부담은 더 늘어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통합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통합 이후의 설계라고요. 큰 집을 짓는 건 시작일 뿐이고 그 집안의 방 배치와 생활 규칙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성패를 가른다는 겁니다. 통합특별시가 출범한 뒤에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의 자치권은 어떻게 되는지, 통합시장과 기존 시장군수의 권한관계는 어떻게 정의되는지, 세금은 어느 지역에서 걷어서 어느 지역에 쓸 건지, 이런 디테일이 빠져 있으면 20조 원이 아니라 200조 원을 넣어도 결과는 같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지금 세 권역 모두 2026년 7월 1일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6월 지방선거 직후입니다. 왜 하필 이 시점일까요? 행정통합이 이루어지면 통합투표시의 초대 시장을 뽑아야 합니다. 6월 지방선거에서 이 시장을 선출하려면 그 전에 법이 통과되어야 하고 선거구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월 말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마지노선인 거예요. 만약 2월 안에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7월 출범은 불가능해지고 통합 자체가 다시 수년간 표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 압박 속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기 어려웠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해가 가는 대목이죠. 이제 이 통합이 여러분의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해당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직접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주소가 바뀝니다. 지금 경상북도 포항시에 사시는 분은 대구 경북특별시, 포항시로 바뀌게 됩니다. 차량 번호판도 바뀌고 사업자 등록증도 바꿔야 하고 명함에 적힌 주소도 달라집니다. 대중교통이 연결됩니다. 지금 행정구역 경계에서 끊기던 버스가 하나로 이어지고 환승체계가 통합될 수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경북 농촌에 사시는 분이 대구의 대형 병원을 이용하는데 행정적 장벽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려도 있습니다. 세금 배분이 달라지면서 기존의 우리 동네에 쓰이던 예산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통합 전에는 독자적으로 예산을 배정받았는데 통합 후에는 대도시 중심의 예산 편성에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해당 지역이 아닌 분들에게도 영향은 있습니다. 정부가 20조 원을 통합 지역에 투입한다는 건 국가 재정의 일부가 이쪽으로 흘러간다는 뜻이니까요.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 세금으로 지방 통합을 지원해야 하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면 수도권 집중이 심해질수록 수도권의 집값, 교통체증, 미세먼지, 출산율 저하도 더 심해집니다. 수도권이 터지기 직전의 풍선이라면 지방을 살리는 건 그 풍선의 바람을 빼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이 모든 내용을 하나로 꿰뚫는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행정통합은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체질을 바꾸는 수술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이라는 심장 하나에만 피가 몰리던 구조를 여러 개의 심장이 동시에 뛰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시도예요. 수술이 성공하면 지방에도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젊은 사람들이 굳이 서울로 올라가지 않아도 되고 수도권의 과밀도 해소됩니다. 하지만 수술을 잘못하면 합병증이 생깁니다. 빨대 효과로 농촌이 더 비고 기피시설이 약자 지역에 밀려가고 4년 뒤 지원금이 끊기면 커진 덩치를 감당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이 성공하려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 주민의 동의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당사자가 납득하지 못하면 실행 과정에서 마찰이 생기고 그 마찰 비용이 정책의 효과를 갉아먹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민투표든 공청회든 실질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게
급할수록 돌아가는 길입니다. 둘째, 농어촌 보호장치입니다. 통합투표 시 안에서 대도시와 농어촌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법안에 명확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일본의 헤이세이 대합병이 주변부 쇠퇴라는 부작용을 낳았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셋째, 4년 뒤의 자립계획입니다. 20조 원이라는 마중물이 4년 뒤 증발해버리는 일회성 보조금이 되지 않으려면 통합특펄 시 스스로가 기업을 유치하고 세수를 늘릴 수 있는 구체적인 산업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대구 경북의 SMR 클러스터, 광주 전남의 에너지 산업, 충남 대전의 국방 클러스터가 실제로 매출을 올리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비로소 이 통합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걸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행정통합의 성패는 20조 원의 크기가 아니라 주민의 동의와 자립 기반의 깊이에 달려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 대한민국 지도가 바뀝니다. 30년간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광역 통합이 세 곳에서 동시에 시도됩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닙니다. 서울에만 피가 몰리던 대한민국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이 시도가 진짜 성공하면 대한민국은 서울 하나에 의존하는 나라에서 여러 도시가 동시에 경쟁하는 나라로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커진 덩치만큼 더 큰 재정 부담과 더 깊은 지역 갈등을 떠안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행정통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혹시 해당 지역에 사시는 분이라면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이 주제를 더 깊이 다루는 가장 큰 동력이 됩니다.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간단경제 한 스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더 깊이 있는 경제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대구와 경북은 따로였고 광주와 전남은 남남이었고 대전과 충남은 각자 살림을 꾸렸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 2월 12일 밤 국회 행안위에서 새 권역의 행정통합특별법이 한꺼번에 통과됐습니다. 7월 1일이면 대한민국 지도에서 이 6개의 이름이 3개로 줄어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비수도권에서는 매년 젊은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의 52%가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동네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정부가 꺼내든 카드의 규모가 상식을 넘어섭니다. 4년간 20조, 거기에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까지 지방에 직접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성공한 적 없는 광역통합에 역대급 판돈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지역 주민들은 거리로 나와 근조화환을 보내고 삭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20조 원짜리 선물을 두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정부는 20조 원을 걸었고 지역은 운명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아직 한 번도 투표용지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광역통합. 이번에는 정말 되는 걸까요? 오늘 간단경제 한 스푼에서는 3가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왜 지금 3곳이 동시에 합치려는 건지. 둘째, 20조 원과 세금 이양이라는 전례 없는 당근의 실체는 무엇인지. 셋째, 이 통합이 여러분의 지갑과 동네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건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행정통합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다르게 들리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먼저 왜 지금 이 시점에 3곳이 동시에 합치겠다고 나섰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방이 진짜로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수도권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2025년 기준으로 51.8%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둘 중 1명 이상이 서울, 경기, 인천에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수치는 OECD 국가 중 가장 극심한 수준입니다. 프랑스의 파리 권역이 약 19%, 일본의 도쿄권이 약 29%인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은 말 그대로 이상한 수준이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돈의 55%가 서울과 경기에서 만들어집니다. 나머지 14개의 시도가 합쳐서 45%를 나눠 갖는 구조예요. 이걸 가족에 비유해 볼까요? 5 형제가 있는데 마지 혼자 월급의 절반 이상을 벌고 나머지 넷이 나눠 먹는 형국입니다. 문제는 마지네 집에 좋은 학교, 좋은 병원, 좋은 일자리가 다 몰려 있으니까 동생들 집에서도 자꾸 마지네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 현상이 수십 년간 누적되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국 시군구의 52%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소멸 위험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 동네가 지도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학교에 신입생이 없어서 폐교하고, 병원에 의사가 없어서 문을 닫고, 버스가 하루에 2번밖에 안 오는 마을이 전국에 수백 곳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격차는 이미 100만 명 이상 벌어져 있고요. 이 격차는 해마다 더 빠르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입장에서는 지금 뭔가를 하지 않으면 5년 뒤, 10년 뒤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볼 게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과거에도 지역끼리 합치자는 논의는 있었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2020년과 2024년 2차례나 시도했다가 무산됐고, 부산, 울산, 경남도 메가시티를 만들겠다고 했다가 결국 실패했어요. 그러면 이번엔 뭐가 다른 걸까요? 이전까지는 지역끼리 알아서 합쳐보라는 식이었습니다. 중앙정부는 뒷짐을 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부가 약속만 한 게 아니라 현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4년간 20조 원, 연간 5조 원씩 통합 지역에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핵심만 뽑으면 이겁니다. 예전에는 지역이 혼자 힘으로 합치려다 번번이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중앙정부가 돈과 권한을 함께 걸고 판을 깔아준 거예요. 지역 입장에서는 이런 기회가 다시 올지 알 수 없으니까 세 곳이 동시에 뛰어든 겁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내건 20조 원의 실체는 뭘까요? 그냥 현금만 주는 걸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정부의 지원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직접적인 재정 지원. 두 번째는 세금과 권한의 이양입니다. 먼저 재정 지원부터 볼게요. 통합을 선택한 지자체에 연간 5조 원, 4년간 총 20조 원을 투입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2025년 대구광역시의 1년 예산이 약 10조 원 수준입니다. 대구시가 2년 동안 쓸 돈을 통합 인센티브로 추가로 받는 셈이에요. 여기에 더해서 진짜 파격적인 게 있습니다. 바로 세금의 이양입니다. 대구, 경북, 특별시를 예로 들어볼게요. 지금까지 양도소득세는 100% 국세였습니다. 집이나 땅을 팔 때 내는 세금인데 이게 전부 중앙정부 주머니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이 양도소득세의 100%를 특별시에 교부합니다. 법인세도 일부를 직접 가져갈 수 있고 부가가치세의 일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나눠주는 돈으로 살림을 꾸렸습니다. 용돈을 받아 쓰는 것과 비슷했죠. 그런데 이제 자기 지역에서 발생한 세금을 직접 걷어서 직접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용돈 받는 자녀에서 월급 받는 직장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조직도 달라집니다. 기존 광역자치단체의 부시장은 2명이었는데 통합특별시는 4명으로 늘어납니다. 대구 경북 특별법만 해도 무려 335개 조문에 319개의 특례가 담겨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준하는 행정적 위상을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거기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국가가 큰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할 때는 이 사업이 진짜 효과가 있는지 몇 년씩 검토를 합니다. 이걸 예비타당성 조사라고 하는데요. 이걸 건너뛸 수 있게 해준 거예요. 10년간 개발 부담금도 면제됩니다. 사업을 빨리 시작하고 빨리 성과를 내라는 뜻이죠. 한마디로 정부가 내건 건 단순한 보조금이 아닙니다. 돈, 세금, 권한, 규제 완화까지 한 묶음으로 던진 역대급 패키지입니다. 지방자치 역사에서 이 정도 조건이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 곳이 다 같은 조건으로 합치는 걸까요? 사실 세 권역의 사정은 하나하나 전부 다릅니다. 시계를 2026년 2월 12일 밤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입니다. 이날 밤 대구, 경두, 광주, 전남, 충남, 대전 세 권역의 특별법안이 모두 통과됐었습니다. 그런데 통과되는 과정이 셋 다 달랐어요. 대구, 경북과 광주, 전남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했습니다. 대구, 경북은 전통적으로 보수 텃밭이고 광주, 전남은 진보 텃밭이죠. 정치적 성향은 정반대지만 지역을 살리기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데는 여야가 뜻을 같이 한 겁니다. 그런데 충남, 대전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에서 퇴장해버렸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국민의힘 측은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법안의 내용도 문제를 삼았어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완전히 이전하지 않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직접 교부도 재량에 맡겨놨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겉은 통합인데 속은 비어있다는 비판이었죠. 이 세 권역의 차이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각 지역이 통합으로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 그리고 어떤 갈등을 안고 있는지가 이 행정통합의 성패를 가르는 열쇠거든요. 먼저 대구, 경북입니다. 대구 경북특별시의 정식 명칭은 대구 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이름부터 야심이 느껴지죠?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이라는 표현은 서울에 대항하는 제2의 경제 수도를 만들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대구 경북이 밀고 있는 핵심 산업은 원자력입니다. 특히 소형 모듈 원자로, 영어로 SMR이라고 하는 차세대 원전 기술의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에요. 경북에는 이미 월성원전과 같은 원자력 인프라가 있고 대구에는 관련 연구 인력과 대학이 있습니다. 이 둘을 합치면 원자력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다음은 광주, 전남입니다. 광주, 전남 통합특별시는 에너지와 조선을 미래 먹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신재생에너지 자원이 가장 풍부한 지역입니다. 풍력, 태양광 발전에 최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죠. 여기에 광주의 AI와 모빌리티 기술을 결합하면 차세대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는 계획입니다. 전남의 조선소들도 통합의 수혜를 기대하고 있고요. 광주 전남 특별법은 386개 조문으로 세 권역 중 가장 분량이 많습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는 인본주의적 메가시티를 지향한다고 명시한 점이 눈에 띕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법안 통과 직후 인서울이 아닌 인전 남광주의 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남 대전입니다. 이 권역은 세 곳 중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예요. 충남 대전의 핵심 카드는 국방산업혁신 클러스터입니다. 대전에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있고 충남에는 육해공군 본부가 인접해 있습니다. 이 군사적 자산을 하나로 묶어 국방산업의 허브를 만들겠다는 구상이죠. 그런데 바로 이 권역에서 갈등의 불씨가 가장 크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대전시의회 앞에 근조 화환이 놓인 것도, 대구에서 삭발 시위가 벌어진 것도 모두 같은 이유에서 출발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도대체 왜 주민들이 이렇게 반발하는 걸까요? 20조 원을 준다는데, 세금, 주권까지 넘겨준다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주민동의 과정의 부재입니다. 행정통합이라는 건 단순히 시청 간판을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내 주소가 바뀌고, 내가 내는 세금의 흐름이 바뀌고, 우리 동네 버스 노선이 바뀌고, 아이들 학교 배정이 바뀔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직접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광주 전남의 경우를 보면 이 문제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시간과 비용을 이유로 주민투표 대신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로 대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면 지역민의 60% 이상이 직접 투표를 원하고 있었어요. 결국 시민단체들이 이건 헌법이 보장하는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 소원까지 제기한 상태입니다. 대전에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주민들이 근조 화환을 보내며 강하게 반발하자 결국 대전시 의회가 주민투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어요. 대구 경북에서도 졸속 추진이라며
대규모 집회와 삭발투쟁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해 볼까요? 여러분, 집에 갑자기 누가 찾아와서 옆집이랑 합쳐서 살면 더 좋겠다. 합치면 인테리어 비용도 대줄게. 집도 더 크게 만들어줄게. 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건은 좋아 보이죠? 그런데 정작 그 집에 사는 가족들한테는 한 번도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가족회의도 없이 이미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겁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내 의견도 안 묻고 결정해버리면 화가 날 수밖에 없죠. 두 번째 갈등의 불씨는 기피시설의 재배치 문제입니다. 이건 특히 충남 대전에서 가장 심각한 쟁점이에요. 대전광역시는 인구가 밀집된 도시입니다. 충청남도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이 많죠. 이 둘이 합쳐지면 대전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 쉽게 말해서 쓰레기를 어디에서 처리하느냐가 즉각적인 문제로 떠오릅니다.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 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그러면 이 쓰레기가 어디로 갈까요? 업계 추산으로 충남으로 반입되는 폐기물이 연간 7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남 주민들 입장에서는 통합이 되면 대전의 쓰레기까지 우리 동네로 밀려오는 거 아니냐는 공포가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통합특별시의 시장은 강력한 행정결정권을 갖게 됩니다. 만약 그 시장이 대전 출신이고 대전표를 의식한다면 쓰레기 매립지나 소각장 같은 기피시설을 충남 농촌 지역에 배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는 걱정인 거죠. 이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피시설이 들어오면 그 지역의 땅값이 떨어지고 농산물 이미지가 나빠지고 젊은 사람들이 더 빠르게 떠납니다. 충남 주민들에게는 통합이 곧 우리 동네의 경제적 가치를 갉아먹는 일이 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갈등은 빨대 효과입니다. 빨대 효과라는 건 통합 지역 내에서 큰 도시가 작은 도시의 자원을 빨아들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대구 경북을 예로 들어볼게요. 합치면 대구 경북 특별시가 되지만 결국 인프라가 좋은 대구 도심으로 사람과 돈이 더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북의 작은 군단위 지역들은 통합전보다 오히려 인구가 더 빠져나갈 수 있어요. 이건 이미 다른 나라에서 검증된 현상입니다. 일본은 1999년부터 헤이세이 대합병이라고 불리는 대규모 지자체 통합을 추진했습니다. 3,200개가 넘던 시정촌을 약 1,700개로 줄였죠. 목표는 지방의 행정 효율화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합병된 지역의 중심부는 어느 정도 활성화됐지만 주변부 마을들은 오히려 더 빠르게 쇠퇴했습니다. 행정 서비스가 중심부로 집중되면서 외곽 주민들은 시청 한번 가려면 차로 1시간을 달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합병의 취지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우리나라 경우도 비슷한 전례가 있습니다. 2010년 통합 창원시가 출범했을 때를 떠올려 보면 창원, 마산, 진해 세 도시가 합쳐졌는데 결과적으로 구 창원 지역은 발전한 반면 구 마산 지역의 공동화가 가속화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통합이 자칫 대도시에만 자원이 쏠리고 농어촌은 더 빨리 비어가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결코 기우가 아닌 거예요. 이쯤 되면 또 다른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러면 이 행정통합에는 좋은 점이 없는 건가? 갈등만 있는 건가? 다시 현재로 돌아오겠습니다. 반대 목소리가 크긴 하지만 통합이 가져올 수 있는 변화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건 생활 인프라의 통합입니다. 지금은 대구에서 경북 구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광역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행정구역이 다르니까 버스 노선이 경계에서 끊기는 거죠. 통합이 되면 이런 장벽이 사라집니다. 버스가 한 번에 연결되고 의료 서비스도 경계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소방이나 재난 대응도 하나의 컨트롤 타워에서 움직이니까 더 빨라지고요. 재정의 자릿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도소득세 100% 교부, 법인세 일부 이양, 부가가치세 일부 확보가 이루어지면 지방정부가 중앙에 손 벌리지 않고 자기 돈으로 자기 정책을 펼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지방에서 도로 하나를 깔려고 해도 중앙부처에 보고하고 승인받고 예산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 년이 허비되는 일이 부지기수였죠. 그런데 재정주권을 갖게 되면 이 속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역에서 거둔 세금으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바로 집행할 수 있으니까요. 기업 유치에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정부는 통합특별시 지역에 글로벌 미래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특구에 들어오는 기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10년간 개발부담금 면제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받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서울에서 사무실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하기 버거운데 통합특별시에 가면 세금도 깎아주고 규제도 풀어주고 부지도 넓고 인력도 확보할 수 있다면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갈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물론 이건 실제로 기업들이 움직여야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기대만큼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통합의 표면만 본 겁니다. 20조 원이라는 숫자와 세금 이양이라는 제도 뒤에 숨겨진 진짜 구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행정 통합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동력은 뭘까요? 바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라는 중앙정부의 재정 배분 시스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구조는 중앙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지방에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 나눠주는 공식이 인구수에 크게 연동된다는 거예요.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은 교부금도 줄어듭니다. 교부금이 줄어드니까 도로도 못 고치고 병원도 못 짓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더 떠납니다. 사람이 떠나면 교부금이 또 줄어듭니다. 이 악순환이 바로 지방 소멸의 재정적 엔진입니다. 통합특별시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시도입니다. 인구를 합쳐서 교부금 산정에 기초 체력을 키우고 여기에 양도세와 법인세 같은 독자적 세원까지 확보하면 중앙정부의 교부금에 덜 의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믿으시겠습니까? 이 구조에는 치명적인 전제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은 바로 자립입니다. 정부가 약속한 20조 원은 4년간의 한시적 지원입니다. 4년이 지나면 이 돈은 사라져요. 그때까지 통합특별시가 자체적으로 세금을 걷어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행정 덩치는 커졌는데 돈은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부시장이 내면이 되고 공무원 수가 늘어난 만큼 인건비도 늘어났는데 정부 지원은 끊겼고 자체 세수는 기대만큼 안 거치고 그러면 통합 전보다 재정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걸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로 풀어볼게요. 부모님이 자녀한테 사업자금 5천만 원을 주면서 4년 안에 자립하라고 합니다. 4년 안에 매출을 올려서 스스로 월세도 내고 직원 월급도 줄 수 있게 되면 성공이에요. 그런데 4년 동안 사업이 안 되면 돈은 다 쓰고 가게 크기만 커져서 월세 부담은 더 늘어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통합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통합 이후의 설계라고요. 큰 집을 짓는 건 시작일 뿐이고 그 집안의 방 배치와 생활 규칙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성패를 가른다는 겁니다. 통합특별시가 출범한 뒤에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의 자치권은 어떻게 되는지, 통합시장과 기존 시장군수의 권한관계는 어떻게 정의되는지, 세금은 어느 지역에서 걷어서 어느 지역에 쓸 건지 이런 디테일이 빠져 있으면 20조 원이 아니라 200조 원을 넣어도 결과는 같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지금 세 권역 모두 2026년 7월 1일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6월 지방선거 직후입니다. 왜 하필 이 시점일까요? 행정통합이 이루어지면 통합특별시의 초대 시장을 뽑아야 합니다. 6월 지방선거에서 이 시장을 선출하려면 그 전에 법이 통과되어야 하고 선거구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월 말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마지노선인 거예요. 만약 2월 안에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7월 출범은 불가능해지고 통합 자체가 다시 수년간 표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 압박 속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기 어려웠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해가 가는 대목이죠. 이제 이 통합이 여러분의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해당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직접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주소가 바뀝니다. 지금 경상북도 포항시에 사시는 분은 대구 경북특별시, 포항시로 바뀌게 됩니다. 차량 번호판도 바뀌고 사업자 등록증도 바꿔야 하고 명함에 적힌 주소도 달라집니다. 대중교통이 연결됩니다. 지금
행정구역 경계에서 끊기던 버스가 하나로 이어지고 환승 체계가 통합될 수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경북 농촌에 사시는 분이 대구의 대형 병원을 이용하는데 행정적 장벽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려도 있습니다. 세금 배분이 달라지면서 기존의 우리 동네에 쓰이던 예산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통합 전에는 독자적으로 예산을 배정받았는데 통합 후에는 대도시 중심의 예산 편성에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해당 지역이 아닌 분들에게도 영향은 있습니다. 정부가 20조 원을 통합 지역에 투입한다는 건 국가 재정의 일부가 이쪽으로 흘러간다는 뜻이니까요.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 세금으로 지방 통합을 지원해야 하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면 수도권 집중이 심해질수록 수도권의 집값, 교통체증, 미세먼지, 출산율 저하도 더 심해집니다. 수도권이 터지기 직전의 풍선이라면 지방을 살리는 건 그 풍선의 바람을 빼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이 모든 내용을 하나로 꿰뚫는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행정통합은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체질을 바꾸는 수술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이라는 심장 하나에만 피가 몰리던 구조를 여러 개의 심장이 동시에 뛰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시도예요. 수술이 성공하면 지방에도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젊은 사람들이 굳이 서울로 올라가지 않아도 되고 수도권의 과밀도 해소됩니다. 하지만 수술을 잘못하면 합병증이 생깁니다. 빨대 효과로 농촌이 더 비고 기피시설이 약자 지역에 밀려가고 4년 뒤 지원금이 끊기면 커진 덩치를 감당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이 성공하려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 주민의 동의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당사자가 납득하지 못하면 실행 과정에서 마찰이 생기고 그 마찰 비용이 정책의 효과를 갉아먹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민투표든 공청회든 실질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게 급할수록 돌아가는 길입니다. 둘째, 농어촌 보호장치입니다. 통합투표 시 안에서 대도시와 농어촌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법안에 명확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일본의 헤이세이 대합병이 주변부 쇠퇴라는 부작용을 낳았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셋째, 4년 뒤의 자립계획입니다. 20조 원이라는 마중물이 4년 뒤 증발해버리는 일회성 보조금이 되지 않으려면 통합특펄 시 스스로가 기업을 유치하고 세수를 늘릴 수 있는 구체적인 산업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대구 경북의 SMR 클러스터, 광주 전남의 에너지 산업, 충남 대전의 국방 클러스터가 실제로 매출을 올리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비로소 이 통합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걸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행정통합의 성패는 20조 원의 크기가 아니라 주민의 동의와 자립 기반의 깊이에 달려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 대한민국 지도가 바뀝니다. 30년간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광역 통합이 세 곳에서 동시에 시도됩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닙니다. 서울에만 피가 몰리던 대한민국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이 시도가 진짜 성공하면 대한민국은 서울 하나에 의존하는 나라에서 여러 도시가 동시에 경쟁하는 나라로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커진 덩치만큼 더 큰 재정 부담과 더 깊은 지역 갈등을 떠안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행정통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혹시 해당 지역에 사시는 분이라면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이 주제를 더 깊이 다루는 가장 큰 동력이 됩니다.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간단경제 한 스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더 깊이 있는 경제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